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민준이라는 20살 남짓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록 외모는 훤칠하고 골격도 다부졌으나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름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볕 좋은 날이면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잠만 자기 일쑤였죠. 어느 화창한 아침, 민준의 아버지가 밭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콩밥김을 매야 하니 어서 일어나 일손 좀 거들거라. 아무리 불러도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가 민준의 방문을 열어젖히자 아니나 다를까 민준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놈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아버지가 역정을 내며 깨워도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잠꼬대만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저런 한심한 놈. 저래 가지고 앞으로 어찌 살아가려고. 아버지는 혀를 차며 홀로 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종일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허구한 날 잠만 자고 빈둥거리니 도대체 앞으로 어찌 살아가려는 게냐. 아버지는 저는 농사일이 싫습니다. 뭐시? 이놈아. 시골에서 농사일을 안 하면 무엇으로 먹고 살겠다는 말이냐. 정녕 일하기 싫거든 내일부터는 밥도 먹을 생각 말거라. 크게 노한 아버지는 그날부터 민준에게 밥을 주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굶주림에 배가 텅 빈 민준은 꼬르륵 소리를 참으며 옆집에 사는 수진이네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모로 소문난 처녀였고 민준도 남몰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반반한 얼굴에 비해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혹시 밥 남은 것 좀 뭐. 너는 허구한 날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밥도 굶는 게 마땅하지 않니? 농사일이 싫은 걸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 굶어야지. 우리 집엔 개 줄 밥은 있어도 너 줄 밥은 없다. 수진이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한 민준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어귀에 사는 지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수진이만큼 예쁘지는 않았지만 똑 부러지고 현실적인 처녀였습니다. 지혜야,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웬 아침부터 밥 타령이야? 아버님께서 밥도 못 먹게 하셨다며?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그래, 너무 배가 고프다. 아버님께서 못 주게 하신 밥을 내가 어찌 줄 수 있겠니? 평소에 농사일이라도 좀 거들었으면 오죽 좋았겠니? 아니, 지혜 너까지 나한테 이러면 내가 너무 서운하지. 서운해도 별 수 없는 것 아니겠니?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찌 받아준단 말이냐. 마을 처녀들에게 연달아 모진 소리를 듣고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한 민준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워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한참을 고심하던 민준은 다음 날 새벽 무작정 보따리 하나 둘러매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살던 마을은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민준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번화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 길거리를 가득 메운 활기찬 사람들,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이야, 한양은 참으로 별천지로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런 멋진 기와집에서 살아보리라. 한양의 풍경에 넋을 잃었던 민준은 이내 배고픔과 막막함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양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고 사흘 밤낮을 꼬박 굶어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굶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배고픔에 눈앞이 아찔해진 민주는 시장 근처의 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하지만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주막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장사 수완이 좋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묻어나는 인상이었습니다. 주모, 국밥 한 그릇이 얼마요? 한양 일세. 그럼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대신 내가 한 양어치 일을 해드리겠소. 좋네. 마침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주모는 뜨끈한 국밥 한 상을 내주었고 민주는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며칠 만에 배를 채우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모, 이제 제가 할 일을 주시오. 그럼 주막 뒤편으로 가면 장작들이 쌓여 있을 것이야. 그걸 모두 패게나. 민주는 주막 뒤뜰로 가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잔뼈가 굵은 터라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하는 노동에 금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민주는 겉옷을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그때 마침 주모가 뒤뜰로 나왔습니다. 어머나, 총각. 어쩜 이렇게 살결이 뽀얗고 몸이 좋은가? 이따가 저녁밥도 챙겨줄 터이니 저녁 먹고 나서 잠시 기다리게. 오늘 밤 나 좀 봐야 쓰겠네. 주모의 노골적인 눈빛에 민주는 당황했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기에 잠자코 장작을 마저 팼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모는 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밥을 또 내주었습니다. 민주는 염치불구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막 영업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주모가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리 들어와 보게. 방 안으로 들어서자 주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룻밤 신세를 지는 대가라고 생각하며 주모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주모는 민준의 젊은 기운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허,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놈 참 대단하구먼. 하마터면 황천길 갈 뻔했네 그려. 총각, 내일도 내가 밥을 줄 터이니 내일 밤도 부탁하네. 호호.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소? 아, 그럼 저기 지게를 메고 장에 가서 콩 5마리를 사오게나. 알겠소. 민준은 지게를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곡물 가게에 들러 주모가 시킨 대로 콩 5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막에서 왔소이다. 콩 5마리를 주시오. 콩 5말 값은 10냥일세. 민준은 콩을 지게에 지고 주막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콩 5마리에 10냥이면 한 말에 2냥꼴이 아닌가? 우리 고향에서는 콩이 지천이라 한 말에 1냥도 채 안 되는데 이걸 잘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민준의 고향 마을은 콩 농사가 주업이라 콩이 매우 흔하고 쌌기 때문입니다. 그는 괜찮은 장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막에 돌아와 콩을 내려놓은 민준은 주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모, 콩 5마리에 10냥이면 한 달에 20마리를 쓴다고 치면 콩 값으로만 40냥을 쓰는 것이오. 그렇다네. 콩값이 워낙 비싸서 남는 게 별로 없어. 주모, 우리 고향 마을에는 발에 채이는 게 콩이요. 그러니 제가 한 달에 20마리를 30냥에 대드리면 어떻겠소? 정말인가? 그럴 수만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한 달에 10냥이나 아낄 수 있으니 말일세. 알겠소. 그렇다면 제가 내일 고향에 가서 콩을 가져오리다. 아이고, 고맙네 총각.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려무나. 오늘 밤도 민준은 또다시 주모와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준은 아버지가 농사지은 콩 20마리를 오마차에 실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콩을 다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는 게냐? 아버지, 제가 이 콩 값으로 20냥을 벌어다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내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허구한 날 빈둥거리더니만
무슨 바람이 분 것이냐? 아버지의 핀잔을 뒤로 하고 민주는 우마차를 끌고 다시 한양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콩 20마리를 가져왔소. 주모는 뛰어나와 콩자루를 확인했습니다. 콩알이 굵고 실했습니다. 이야, 콩이 아주 실하게 생겼네. 어디서 이렇게 좋은 콩을 가져온 것이야? 제 아버지가 직접 농사 지으신 것입니다. 주모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약속한 대로 30냥을 꺼내 민준에게 주었습니다. 주모는 평소 40냥에 사오던 콩을 30냥에 구하게 되었으니 민준 덕분에 매달 10냥씩을 아끼게 된 것입니다. 총각, 이제 우리 주막 콩은 매달 총각이 가져다 주게나. 예, 주모. 그리하겠습니다. 장까지 가서 콩을 사올 일도 없고 값도 싸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벼. 30냥을 손에 쥔 민주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20냥은 아버지께 드릴 몫이고 10냥은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주모의 요구를 들어주고 다음 날 민주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20냥입니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돈을 내밀자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내가 참말로 20냥을 벌어온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마을 콩은 제가 다 사들여서 한양에 갖다 팔 것입니다. 우마차 한 번으로 10냥의 이익을 남긴 민주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주막이란 주막은 모조리 찾아다니며 콩 거래를 텄습니다. 고향 마을에 싼 콩을 가져다 주막에 조금 더 싸게 넘기면서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준의 거래처는 한양을 넘어 경기도 일대까지 수십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같이 우마차에 콩을 가득 싣고 부지런히 배달을 다녔습니다. 한 번 배달할 때마다 평균 10냥씩 이익이 남았고 거래처가 30곳이 넘어가자 한 달 수입은 300냥에 달했습니다. 300냥이면 시골에서는 논밭을 몇 마직이나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번 돈으로 고향 마을의 논밭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모두 콩을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민준이 사들인 밭은 1000마지기가 넘었고 거래처는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했습니다. 민주는 경기도 일대에서 웬만한 양반들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진 대지주가 되었고 고향 마을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수십 명의 일꾼을 두고 콩 농사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콩까지 모두 사들여 민준에게 공급했습니다. 덕분에 마을 전체가 덩달아 부유해졌습니다. 아니, 민준이가 빈둥거리기만 하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조화람? 내가 평생 콩 농사 지어버는 돈보다 민준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월등히 많으니 참말로 기특하구나. 민준의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민준을 박대했던 마을 처녀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 민준 도련님이 오시면 꼭 좀 들르라고 전해주셔요. 예전에 저 좋다고 따라다녔었는데. 그러느냐? 민준이가 오면 그리 전해주마. 아버님,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백설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셔요. 지혜를 비롯한 다른 처녀들도 앞다투어 음식을 만들어 민준의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집에는 처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들이 항상 넘쳐났고 아들 덕분에 때 아닌 호강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처녀들은 민준의 집 앞에서 서로 자기가 민준과 더 가깝다며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민준은 전국을 돌며 거래처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콩뿐만 아니라 주막이나 두부 공장에서 많이 쓰는 보리, 쌀, 참깨, 들깨, 감자 등 다른 곡물까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곡물 상단은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지점을 두게 되었고 곡물을 실어 나르는 우마차만 해도 수천 대에 달했습니다. 가격도 쌀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까지 해주니 전국의 모든 상인들은 민준의 상단을 통하지 않고는 곡물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바야흐로 콩장수 민준은 조선 8도 최고의 곡물 상단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이제 민주는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되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부하 직원 몇 명을 거느리고 한양 자신의 상단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개울가 다리 밑에서 갑자기 첨벙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내려다보니 웬 여인 둘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민주는 즉시 말에서 뛰어내려 다리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 두 여인을 구해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들을 보니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와 젊은 딸인 듯 했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보시오들, 괜찮으시오. 아이고, 뉘신지 모르오나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소. 어쩌다 물에 빠지게 되신 것이오. 제가 다리 위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제 딸 선아까지 같이 빠지고 말았소. 딸의 이름은 선아였습니다. 민주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두 모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시오? 제가 댁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찌 번거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걱정은 마시고 어서 집을 알려주시지요. 결국 민주는 부하 직원들을 먼저 상단으로 보내고 물에 빠지며 다리를 다쳐 잘 걷지 못하는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앞 못 보는 딸 선아는 민준의 옷소매를 꼭 붙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한양 변두리 외딴 곳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신세까지 지게 되어 어떡한단 말이오.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만 사시는 것이오. 그렇다오. 몇 해 전 선아 아비가 세상을 뜨고 우리 모녀만 남았다오. 앞 못 보는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다는 말에 민주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니, 그럼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신단 말이오. 그동안은 제가 동량을 해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이제 나도 늙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잘 걷지도 못한다오. 그래서 오늘 우리 딸 선아가 저를 데리러 나왔다가 그만. 맹인 어머니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며 민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방 안에 조심스럽게 눕혀드렸습니다. 방 한쪽에는 곱게 수놓아진 자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자수는 참으로 예쁘군요. 누가 놓은 것입니까? 우리 딸 선아가 놓은 것이라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이리 고운 술을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선아는 앞만 못 볼 뿐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오. 심성 또한 비단결같이 곱고 착해서 내 딸이지만 너무나 자랑스럽소. 어머니는 딸 이야기를 하며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모녀의 깊은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혹시나 쌀독에 쌀이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한 구석에 딸 선아가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민주는 또다시 가슴이 저미는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슬피 우시는 게요?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쌀독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쌀독 안은 텅 비어 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선아가 왜 울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 양식을 넉넉히 보내드리겠소.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구려. 선아는 눈물을 닦고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굴은 얼룩져 있었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하고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 얼굴에는 맑고 고운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저는 볼 수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해 답답할 수는 있겠으나 크게 낙심하지 마시오.
그대가 가진 자수 놓는 재능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오. 그러니 부디 힘내시길 바라겠소. 민주는 모녀에게 작별을 고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왠지 모를 답답함과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 못 보는 두 모녀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상단으로 돌아온 민주는 즉시 사람을 시켜 쌀과 곡식을 오마차에 가득 실어 선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두 모녀가 1년은 좋게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저 두 모녀의 약값과 진료비는 모두 한양에 있는 제 곡물 상단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돈 걱정 마시고 두 분을 정성껏 치료해 주시오. 알겠소이다. 이리 큰 덕을 베푸시니 필시 큰 복을 받으실 것이오. 의원은 그날부터 선안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모녀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상단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형조판서 김대감 댁 사람이었습니다. 그대가 덕구 상단의 상단주 민준이시오. 그렇습니다만 어쩐 일로 저를 찾으시는지요? 며칠 뒤 형조판서 대감의 생신잔치가 있소. 대감께서 그 자리에 상단주께서 참석하시기를 바라시오. 알겠습니다. 대감께서 찾으시니 생신잔치 때 찾아뵙지요. 민주는 조선 최고의 세도가인 형조판서가 왜 자신을 찾는 것인지 의아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 뒤 민주는 예를 갖추어 형조판서 김대감의 생신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그대가 말로만 듣던 민준 상단주로군. 그렇습니다. 대감. 자네의 이야기를 익히 들었소이다. 빈손으로 시작하여 불과 몇 년 만에 조선에서 제일 큰 상단을 일구었다지. 참으로 대단한 젊은이야. 과찬이시옵니다. 대감. 내 자네같이 배포 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었네. 오늘 내가 자네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딸 초아의 혼사를 논하기 위해서일세. 민주는 깜짝 놀라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조판서의 딸과의 혼사라니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내 사위가 된다면 내가 청나라와의 교역권까지 선물로 주겠네. 청나라 교역권. 그것은 조선 모든 상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지금의 상단보다 몇 배는 더 키울 수 있을 터였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까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천한 저를 이리 높이 평가해 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감. 하오나 이놈이 감히 대감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지 제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네. 만약 이 자리에서 덥석 그리하겠다고 나섰다면 나 또한 자네를 다시 생각했을 것이야. 좋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게나. 김대감은 사람을 시켜 자신의 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였습니다. 형조판서의 딸, 초아 아씨였습니다. 예, 추아야. 인사 올리거라. 덕구 상단의 상단주이시다. 초아라 하옵니다. 민준이라 합니다. 아씨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부끄럽사옵니다. 초아 아씨의 아름다움에 민주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초아 아씨는 하인들을 데리고 종종 민준의 상단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상단 규모와 끊임없이 드나드는 오마차 행렬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하루에도 이렇게나 많은 곡물이 나가는 것이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민주는 아름답고 총명한 초아 아씨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조판서 대감 또한 값비싼 청나라 그림이나 귀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민준에게 선물로 보내며 호의를 표했습니다. 민준의 마음은 부와 권력, 그리고 아름다운 초아 아씨 쪽으로 기울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전국을 순회하며 곡물 생산지를 점검하고 납품처를 관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순회를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양 성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쯤 갑자기 한 처녀가 민준이 탄 말이 달리는 앞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처녀는 말발굽에 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민준은 황급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쓰러진 처녀를 부축해 일으키려던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맹인 처녀 선아였습니다. 아마도 말발굽 소리를 듣고 피하려다 방향을 잘못 잡아 오히려 달려오는 말 앞으로 피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선아 낭자.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 선아는 말도 못하고 부러진 다리를 붙잡은 채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의원을 모셔오너라. 민준의 부하가 급히 말을 달려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은 선화의 다리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다리뼈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 버렸소이다. 아니, 그럼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오. 장담할 수는 없소. 뼈가 붙는다 해도 예전처럼 온전히 걷기는 어려울 것이오. 의원의 말에 민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처지의 다리까지 불구가 된다면 선화의 기구한 운명이 너무나 안타깝고 자신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줬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아 낭자의 다리를 꼭 고쳐주시오. 알겠소. 내 최선을 다해 치료해보리다. 민준은 선화를 의원의 집으로 옮겨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선화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꿋꿋이 참아냈습니다. 그 강인한 모습에 민준은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민과는 다른 설렘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민준은 선화의 옷에 놓인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수에는 아못 보는 처녀의 맑고 고든 심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만의 시선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선화 곁에서 그녀의 자수에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선화가 걱정할 어머니를 위해 다시 선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민준 총각 아니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자네가 보내준 의원 덕분에 내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네. 그리고 곡식도 풍족하게 보내주어서 먹고 사는 걱정도 덜었지?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아 낭자가 그만 제 말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민준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앞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다리까지 다쳤다니. 어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이 정성껏 치료하고 있으니 너무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찌 그게 민준 총각 잘못이겠소. 다 안 못 보는 우리 선화 탓이지. 모녀의 기구한 운명과 서로를 아끼는 깊은 사랑 앞에서 민준은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정신없이 달려왔는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은 몇 달 동안 한양에 머물며 매일같이 의원 집을 찾아 선화를 간호했습니다. 상단 일은 믿을 만한 부하 직원 박서방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선화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화는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민준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그렸습니다. 다행히 선화의 다리는 의원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민준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걷지는 못하고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준은 선화를 말에 태워 꽃들이 만발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머, 수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제비 소리도 들리고 까치들도 지저귀네요. 선화는 새들의 노랫소리와 향긋한 꽃 내음에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민주는 들판에 핀 온갖 꽃들의 이름과 모양, 색깔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화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아름다운 들판의 풍경을 그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화 낭자. 나는 그동안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소.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었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았지. 헌화 낭자와 어머님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것 같소이다. 이제 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고자 하오. 그리고 나의 그런 삶은 오직 선화 낭자만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소. 부디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선화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거부이자 모든 여인들이 흠모하는 민준 상단주가 앞 못 보고 다리까지 저는 자신에게 청혼하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선화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를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좋소. 그러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민주는 선화를 집에 데려다주고 그 후로도 매일같이 선화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갈비, 굴비 등 모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나 옷감 등을 두 손 가득 들고 갔습니다.